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쇄신 논의가 한창인데 혁신위 인선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한 달 만에 당무에 복귀하는데요. 정치권 소식 송태영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윤 대통령 4박 6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을 합니다. 사우디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사우디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네. 많은 경제 사절단도 동행을 했고 외교 안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날은 안보와 외교가 경제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반서부터 경제 발전,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먼저 필요한 것이 안보와 외교라는 측면에서 집중하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빈 방문도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확인하고 또 에피소드로 또 빈살만 왕세자가 한남동 관저에 최초의 외국 정상이 방문하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큰 인연으로 생각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비행기로 가면서까지 SNS에 고마움과 우정을 표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4박 5일 동안 사우디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을 하는데 여기에 경제사절단이 대규모 같이 참여해서 결국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그런 외교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한국과 사우디나 카타르, 특히 한국과 중동은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에너지와 건설뿐만 아니라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2030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디지털 첨단 산업 국가로 다 변신하는 그런 프로젝트, 또 구체적으로 네옴시티랄지 또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경제 발전의 경험 그리고 사우디의 자본력과 잠재력 이런 것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외교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MOU 형태로 합의 내지는 어떤 약속을 내지 않겠나.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사우디와 카타르 함께 동행하는 경제 사절단 규모만 봐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의 순방에는 경제 외교의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도 출발할 때 이제 에너지 수급 확대하고 경제 외교를 표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에너지하고 전기차 방산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사우디라든지 카타르가 UAE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교역 국가이기도 하고 또 사우디와 카타르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이 우크라 다음으로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산과 관련된 협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걸프 협력 회의라고 이제 중동 국가 6개 국가 중에 6개국이 있는데 GDP의 86%를 또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라든지 또는 에너지라든지 방산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라면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안보 외교가 즉 경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로 중동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오래전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미리 하마스 공격이 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고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사우디나 카타르나 우리나라나 어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양국 관계나 중동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마스와 관련돼서는 사우디나 카타르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외신 보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우디와 카타르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어떤 관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고 특별히 하여간 한국과 사우디나 한국과 카타르의 그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경제든 어떤 형태든 윈윈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이 부분은 해피 내지는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뭐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좀 보세요? 외교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다뤘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실 16일 날 UAE 대통령이 방한하기로 했었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되면서 취소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서 강력하게 방문을 요청해서 가는 측면이 있고 가서 논의하는 의제 중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것도 의제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에 확산 인로에 있고 또 중동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그런 위기에 있고요. 방문하고 있는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과 또 무장단체인 하마스까지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치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어제 뭐 18조에 달하는 군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18일 날 1대1로 포럼에서 그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그 7개월 만에 거기에서는 팔레스타인의 그 독립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대단히 일촉즉발의 그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부터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보편적 가치 동맹, 가치 외교와 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돼서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말실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갈 위험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번 그 순방에서는 정말로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UAE 방문해서 UAE의 적은 이란. 그래서 이란 주적 발언으로 인해서 이란과의 외교 분쟁이 막 격화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정말 그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펼쳐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그런 순방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외국과 순방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MOU를 많이 체결하지만 그 MOU가 본회의로 본 그 계약으로 이행돼서 실현되는 그 확률은 대단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그 외교 성과를 얻는 그런 외교 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경제사절단을 많이 동행을 하고 갔으니까요. 경제 성과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지금 하마스 관련된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사우디나 카타르나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화한다든지 관심을 갖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 국제 정세의 변화는 있지만 이번 방문하고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윤 대통령이 반성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또 참모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민생과 소통을 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기현 2기 체제 첫 번째 고위 당정 협의가 조금 전에 끝났고 저희가 발표 브리핑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모두 발언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민생협치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금 분위기가 조금 더 협치하는 모습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지 앞으로의 그 거대 양당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9월 초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에 앞서서 주장하는 것이 단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선상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권력 분점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이지만 소수 정권이고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의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입법부는 민주당이 지배하는 이런 형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대통령과 행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은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풀어보겠다는 것이고, 이쪽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 등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 대표회담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달지 나름대로 일정 부분 국정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실질적인 민생 관련된 협의를 하고 결과물을 낸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표의 몫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김기현 대표의 민생 협치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김기현 2기 지도 체제가 지금 거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말한 게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협치회담 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 김기현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거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예. 다만 그 전에 계속해서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영수회담도 제안했고 민생과 관련된 그 여야정 협의체 신설도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국정 기조를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한 거거든요. 그런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도가 영수회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 여야 간에 그 회담하는 거로 퉁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혀진다라면 그 자체가 벌써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고, 덧붙여서 뭐 정쟁하는 현수막을 떼고 정쟁과 관련된 TF도 없애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그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민심이 왜 이렇게 등을 돌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퍼포먼스하는 방식으로 현재 국면을 물타기하려고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 진정성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반성 얘기하고 또 참모들에게 민생과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하나씩 살펴보면은 어떻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반성 같은 경우에도 그 국민 통합이 만찬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한 워딩은 국민 통합위에서 많은 제안들을 했는데 내가 잘 수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들에 대한 국정 운영을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이 아니에요, 의미가. 그리고 그 민생과 소통을 얘기했는데 소통도 오늘 4시에 소통을 강화한다 해서 고위 당정협의 막 좀 열고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소통은 야당과 국민과의 소통인 것이죠.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도 이 민생은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찾아가라 그러는데 현장에 찾아가서 뭐 서민들 만나고 전통시장 찾아가서 이렇게 쇼한다 그래서 민생이 살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을 살리려면 정책과 예상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민생 예산 다 삭감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복시킨다든지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진정성이 이제 다가올 것인데 그런 것들은 향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후속적인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길 좀 기대해 봅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국민의힘에서는 정쟁 대신에 민생이다. 조금 전에 이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부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조치들이 분위기 전환에 어느 정도 계기가 될지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오늘 고위 당정협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을 아까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 발표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그 경제 관련된 장바구니 물가서부터 경제 관련된 부분, 또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가 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된 부분을 논의했다든지 또 농축산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게 다 민생과 관련된 현안 중심의 어떤 그 논의가 되어서 실제로다가 국민들이 피부에 닿는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는 이런 방식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라는 것은 민심의 표출이고 그 민심이 표출된 부분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초점을 맞춰서 초기에 어떤 그 외교 안보 관련된 부분을 세팅하는 차원에서 많은 열정을 쏟아 넣었는데 이제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비전과 그리고 실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스케줄링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 전에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성과를 내어야만이 선거가 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정성 있게 뭔가 대책을 내놓는 그런 과정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쟁 대신에 민생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정확한 진단이나 대안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바꿔야 돼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이미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 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다 용도 폐기된 거로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조차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여전히 그때 용도 폐기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초부자라든지 초기업에 대해서 그 감세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낙수 효과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근데 이건 이미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실패한 거로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거로 다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세수가 59조 지금 결손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초부자 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민생을 살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긴축 예산을 얘기하고 있고 건전 재정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생은 뭐로 살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결손된 그 예산을 메꾸기 위해서 민생 예산들을 줄줄이 지금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면 그 국민의힘에도 지자체장들이 다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 가장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 앞에 영원으로 다 삭감해버렸습니다. 기술 경제 강국을 표방하면서 R&D 예산 다 삭감했죠. 농촌과 관련된 R&D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농민에 대한 생존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했던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그거는 정확한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거부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R&D 예산도 삭감하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예산도 삭감했죠. 그러니까 정부 노인 일자리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원복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발표하지 않으면은 말로만 어떻게 민생을 살립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따라줘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 민생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적인 그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꽃간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동안 400조의 빚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간이 비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인 수단을 쓰기에는 사실 재원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까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사실 좁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 주도 정책이고 민간의 활력을 가져서 그래서 그 경제 성장 동력을 국가 세수로 확보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서 경제 정책을 편다는 부분 그리고 그러한 늘어난 세수나 늘어난 어떤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이 소외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한테 두텁게 보장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경제 정책, 민생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더 두텁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한 말씀 하셨으니까 요 부분만 경제 빼고 국민의힘이 지금 정쟁성 현수막을 모두 뗀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경우가 많은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정쟁과 관련한 그 비판을 하는 테스크포스도 정리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그거에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로 멈추면 안 되고 실질적인 대책들이 뒤따랐을 때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만 좀 반박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여서 그 확장적 재정 지출이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지출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내수를 살리는 쪽으로 선순환 구조로 돼서 오히려 세수가 가장 많이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혁신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칭찬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이름 나오고 하태경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금 인선이 그럼 언제쯤 구성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언급되는 이 그 인물들도 위원장 발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혁신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이 먼저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 시간을 두고서 이것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혁신을 하여야 되는데 혁신의 대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혁신의 내용이나 혁신의 방법이나 또는 혁신의 과정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리고 최선의 인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혁신의 중심은 민생과 경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또 정치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고 국민적 신망이 좀 더분이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정도의 신망이 있는 분이 혁신위원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민생과 경제가 중심이라는 것은 지난 그 혁신위와 또는 뭐 정책과 관련돼서 선거를 앞두고 한 중에 김종인 우리 그 위원장 얘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에 그분이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가지고 경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을 때는 내세운 것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혁신의 어떤 내용들은 민생과 경제에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 과잉은 좀 자제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어디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혁신위원들의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세요? 지금 사실 그 여당에서 나오신 이제 패널분들이 말을 좀 바꿔요. 원래는 내일 이제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을 갖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죠 지금 하실 분이. 그러니까 예.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중에 뭐 외부 인사 중에 괜찮은 분들은 다 고사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정권이라는 권한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만한 혁신위원장을 왜 하냐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이 시작 자체가 원래 보궐선거의 그 참패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직들을 바꾸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그냥 기결을 시켰잖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차분하게 수습하라 이 말 한마디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 책으로 이제 제기된 게 이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 인재영입 뭐 하겠다, 총선기획당 꾸리겠다 이런 것들을 한 것인데 예. 그중에 혁신위를 이제 던져놨는데 막상 혁신위원장이 무슨 혁신위원회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최고위원회의 이상으로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갖고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정말로 이런 그 혁신을 위한 혁신위원회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고위의 의결로 혁신위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따르겠다. 그리고 그 내용도 내년 총선과 관련된 공천 기준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주겠다. 예. 이 정도는 돼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혁신위가 그 자꾸 제가 진정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의힘이 바뀌려는 정말 혁신하려는 그런 진정성이 있으려면 예. 그 혁신위원장으로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 정도는 와야지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발 일단 뭐 신당 내지 저기 혁신위원장이 인선이 되면 그때 예. 뭐 평가도 늦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우선은 여당발 정계 개편 논의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문제도 비슷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같은 제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원론적으로 옳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뭐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입장들이 잘 융합이 되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그동안 뭐 국민의힘이 조금은 좀 경직된 어떤 그 이견이 조금 존중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이런 반성들이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에도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지지층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지층을 오히려 축소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진영이 다른 사람들도 영입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어떤 정책들을 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 있는 이견 정도를 포용 못한다면 어떤 집권 정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의 역량이나 자세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에서 충분히 포용하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향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예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네.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국민의힘 최고위의 발언 중에 처음으로 듣는 발언 같아요. 그 전에 최고위원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하는 발언들만 듣다가 이런 발언을 보니까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다만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핵심은 본질적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들을 싫어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유력하게 압도적으로 1위 후보였던 유승민 또 내쳤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1등 공신인 건 다들 뭐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해서 토사구팽 시켰단 말이죠. 그 이면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들도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한 계속해서 이분들을 포용하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죽하면 계속해서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여당에게 쓴소리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해당 행위라고 이렇게 계속 매도당하고 있으니까 12월 뭐 탈당, 신당 뭐 이런 얘기들까지 예. 그런 얘기까지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제 좀 전에도 혁신위가 정말 진정성을 있으려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정도를 혁신위원장을 해야지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라고 한 맥락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예. 지금 가장 그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김기현 대표가 왜 안 물러났을까에 대해서 결국은 윤심 공천까지 마무리 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 의구심을 깨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의 그 각종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볼까요? 예.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마치 일체되는 것 같이 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집권당으로서 자율성이 없는 것 같이 하고 또 이러한 그 부분을 자꾸 그 대통령한테 뭔가 부담을 주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은 그것은 뭐 정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일지 모르지만 국가의 큰 틀에서 보면 제1야당의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엄연히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고 당은 당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하고 이런 것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민심을 그렇게 읽으시면 그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이제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최근에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이후에 회복을 마치고 내일 당무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귀를 한 이후에 첫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그리고 또 이른바 체포한 가결파, 그러니까 비명, 반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메시지가 있을지, 어떤 조치가 있을지 이 물음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먼저 다른 당 입장에서 예측을 해볼까요?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단식 과정 또 영장 기각하는 그런 국면 또 강서구에서 보궐선거에 이긴 국면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여유를 가졌다 생각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완투 체계가 더 확고해졌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있고 결정하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통합을 강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주류를 포용하는 쪽으로다가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고 다만 이제 지도부는 조금은 군기를 잡겠다는 차원에서 좀 더 다른 입장을 표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결파 의원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는 좀 시끌시끌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는 그것을 어떤 그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징계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결국은 뭐 공천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현실적으로 만약에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한다고 그러면은 법원에 가면 가처분을 하게 되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론으로 결정된 부분도 없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익명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그것은 약간의 현실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직도 영장 재청구의 문제가 아직 어떤 정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명계를 지금 적대시하고 쳐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택의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국회로 왔을 때 가장 질문할 게 이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징계 체포한 가결파에 대한 징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뭐 이미 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입장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밝혔죠. 안에서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라고 통합 메시지를 계속 냈었고, 예. 그 민생 영수회담 제안하면서 민생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네. 그 가결파 의원들을 색출할 수도 없고 징계할 수도 없죠.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지금 이제 그 5분의 의원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 청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 5만 명이 넘으면 당에서 답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시스템상. 그분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조차도 우리 원내대표는 그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최고위에서 하지 않고 당의 시스템상 설치되어 있는 윤리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철저하게 당의 그 화학적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보를 하실 거다, 그리고 민생 행보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은 하는 것이 우리 당에서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보궐선거에서 압승하고 또 영장도 기각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국정감사가 이제 아직 27일까지는 하고 끝난 다음에도 또 예산안 또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도 우리 야당의 역할이 대단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대북 송구권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한 것도 영장 칠 거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하셨는데,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지금까지 각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년 6개월 넘게 수사하고 기소한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표적 수사다, 검찰권의 남용이다라는 비판 지점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12월 27일이면 쌍특검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건하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입니다. 패스트트랙 태워놓은 게 그때 하는데, 그때 만약에 이것이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특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표적 수사에 의해서 편파 수사, 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편파 수사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비판까지 더해질 이런 형국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민주당이 대단히 유리한 국면들이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되 통합적인 그런 당을 통합적으로 끌어야지, 당을 괜히 혼란을 일으켜서 그 분열을 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체포한 가결 이후에 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 이전에 송갑석 최고가 사퇴한 이후에 그 충청도의 원외 인사, 여성 원외 인사, 이 정도의 그 기준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분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전 대덕구청장 출신 박정현 전 구청장이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됐는데, 뭐 확정되거나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논의를 해서 이제 그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때의 그 결정 과정도 우리가 사실 지역 안배도 있었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하나의 큰 기준으로 들어가서 그 결정하는 데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아무래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김혜지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혜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그 좋은 평가를 했는데, 민주당은 어떤 지명직 최고위원이 필요할까요? 지난번에 김혜지 의원의 그 대정부 질문 과정을 많은 국민들이 사실 당연한 건데도 너무나 그 감명 깊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좀 어쨌든 그 시각장애인으로 또 정책을, 또 약자의 정책을 많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총에서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인선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된 부분은 원래 이게 비명계의 몫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고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다 친명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친명만 가지고서 간다 하는 것은 좀 옹색해 보인다 생각되고, 다만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랄지 내년도에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가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여기서 반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또 뒷받침하고 있는 친명 지도부가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정당 정치 발전 차원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것이 사당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도 친명 인사가 아니고요. 원외의 환경운동가 출신의 시민단체 출신의 정부청장이라는 말씀 드리고 좀 전에 그 앞으로 이게 그렇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당 통합과 관련된 인사들과 포함해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